because we have 네, 오늘 외국 참석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직접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보좌관님께서도 오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로 얘기를 드리고요. 혹시 필요하게 되면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8분의 토론자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전 녹화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토론자 분입니다. 일단 먼저 사전 녹화 영상을 먼저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전 녹화 영상이 약 한 4분 정도 길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후에는 현장에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현장에서 참석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론문을 준비하셨겠지만 2가지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3가지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해수부 25주년, 통합행정 25주년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통합된 정책과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 협력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국제적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주제인 통합 정책과 통합된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지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통합된 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통합 거버넌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하면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토론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오신 산드라 코헨 참사관님 환영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산드라 코헨 참사관님 옆으로는 김성인 전주 피지 대사님 모셨습니다. 그 옆으로는 양희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 정책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오신 김용태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과장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녹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페인과 가나, 페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멕시코에서 사전 녹화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리카르도 하룬 스페인 라스팔마스 대학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본 세계해양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스페인의 해양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MSP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나 카나리 제도를 둘러싼 MSP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2021 세계해양포럼 개최를 축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발표가 또 토론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EU의 경우 각 회원국들이 나름의 재량을 갖고 MSP 프로세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2014년도 6월에 승인된 유럽의 지침을 근거로 해서 MSP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총 5가지의 MSP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칸타브리아해, 지중해,
그리고 이제 카나리 제도를 포함한 여러 연안 지역에 해당 MSP를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양 공간 계획이라는 것, MSP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아시다시피 해양이라는 것은 이제 지구상 마지막 남은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장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통의 하나의 관리 방법을 도입하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여러 사용자들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P를 도입을 함으로써 갈등을 조율하고 또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의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블루 경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나리 제도를 둘러싼 MS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 제도는 화산섬입니다. 대서양의 한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 연안과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배탁 수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생물 다양성 핫스팟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 자원들이 풍부하게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은 고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수치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동쪽 그리고 서쪽 섬 간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총 5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연안으로부터 11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타적인 경제 수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주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카나리 제도입니다. 200만 정도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5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팬데믹 이전 이제 매년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안 또는 해양 산업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블루 경제 관련된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에코 아쿠아 연구소에서는 EU의 해양 전략 기본 지침이 정하고 있는 총 11가지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MSP 파라미터를 정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파라미터를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또 해양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연계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료들과 함께 MSP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그리고 기술적인 기준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생물종 분포 정보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시면은 영세 어민들의 활동이 여러 섬에 걸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대비해서 오늘날의 현황은 어떤지 나와 있고요. 또 고래 관광 관련된 활동들도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각 섬에 따라서 이러한 고래 관광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섹터별로 중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매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카나리 제도 MSP 플랫폼이라는 것도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요. 에코 아쿠아 연구소에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공공 데이터 베이스라던가 또 환경 경제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해양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취득한 그런 중요 정보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양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 보존과 또 이용 간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시너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멸종 위기종 그리고 서식지를 매핑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에코 아쿠아 랩의 그런 연구 데이터도 있고 또 가운데는 인데마레스 데이터 그 다음에 또 EMOD 네트 데이터도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 9월부터 저희는 또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개시하였는데요. 바로 MSP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코레스, 마데이라, 카나리 제도 그리고 가야나, 프랑스령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블루 경제와 또 해양 보존을 저희가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을 위한 또 블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산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성 종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양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또한 영해를 넘어서 보호를 요하는 그런 해양 구역들을 규명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정부에서는 MSP 프로세스를 나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EU MSP 지침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금 현재 블루 성장 산업 또 블루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나리 제도에서도 해양 수송 또한 연안 해양 관광, 재생 해양 에너지, 또 양식, 영세업 등등 블루 경제 산업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MSP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선정이라던가 또 해양 보존구역들을 EU의 그린 딜 그리고 EU의 지침에 준하여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2021 세계해양 포럼의 주제가 추계대전환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전략들 또 솔루션들을 함께 배워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블루 사회 또 블루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세계해양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Harold. 네, 하룬 교수님께서 스페인에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가나에서 오신 폴 베너만 부국장님인데요. 저희 직원께서 그 대독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해양 포럼 참석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세계 해양 포럼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기회를 빌어 세계 해양 포럼의 주최 측에 이렇게 놀라운 포럼을 주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의 각국 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는 시기에 또한 어업 부문도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포럼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추계 대전환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는 해양이 전 세계적으로 큰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로 대부분의 연안 개도국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하라 이남의 해적들로 인한 경제적인 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불법 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은 각국 정부에게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와 같은 개도국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가의 지원과 양자 협력으로 인해서 어업 부문의 거버넌스 구조를 저희는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자원과 해양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은 삶의 터전이자 인류의 안녕, 소득, 생계, 여가, 엔터테인먼트의 공간입니다. 해양의 지속 가능성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해양포럼의 15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모래에 고개를 박은 타조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지역수산기구로서 국제기구로서 선의로 해양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술을 개발시켜야 되며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해양의 합리적 사용을 저해하는 인간의 행동으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 나가야 합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근절해야 합니다. 해양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도 낙오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UN 2030 의제에 우리는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이는 빈곤 퇴치와 지구의 보호를 골자로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어민들과 후손들의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ext, 네, 다음 사전 녹화 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베르토 코에스킨 페르난데스 페루 까야오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Buenos días para Corea. Muchas gracias por la invitación a la conmemoración del 25 aniversario de la Administración Integrada de Océanos y Pesca de Corea. Y gracias a los organizadores de este evento, el Ministerio de Océanos y Pesca de la República de Corea y la Secretaría de la WOF. Voy a empezar mi disertación indicando que el océano tiene gran influencia en el Perú, tanto así que ha modificado su clima. Además, requiere de los recursos que este proporciona. Desde hace más de 50 años, el Perú tiene pesquerías importantes. Se encuentra dentro de los 10 países que realizan el 57% de las pesquerías mundiales, como lo reportan las estadísticas de la FAO. Esto se explica porque nuestro mar forma parte de uno de los ecosistemas marinos más diversos y productivos del mundo. Consciente de esta realidad, el gobierno peruano, en 1947, mediante Decreto Supremo 781, proclamó el dominio marítimo de 200 millas de ancho, en la que ejerce soberanía y jurisdicción. En 1952 se precisó, con la Ley de Petróleo, que el Zócalo continental forma parte del territorio peruano. En 1965, con la Ley de Aeronáutica, se declaró que el Perú ejerce soberanía sobre el espacio aéreo que cubre su territorio y aguas jurisdiccionales. En 1969, con la Ley de Agua, incluye la del mar hasta las 200 millas. En el mismo año, con Decreto Ley 17824, se creó el Cuerpo de Capitanías y Guardacostas con la función, entre otras, la de Policía Marítimo. En el 1970, con la Ley 18225, se regula el aprovechamiento de los recursos minerales del suelo y subsuelo del territorio nacional, incluyendo el Zócalo continental y el fondo marino dentro de las 200 millas. En 1971, con la Ley General de Pesquería, se estableció el dominio del Estado sobre las especies hidrobiológicas contenidas en el mar jurisdiccional hasta las 200 millas. Asimismo, son muchos los sectores del Estado que están vinculados con el océano. Podemos mencionar al Ministerio del Ambiente, que interviene en la protección de especies de extinción, el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por la explotación del petróleo en la plataforma continental, al Ministerio de Transporte y Comunicaciones, que regula el transporte marítimo, la Autoridad Nacional del Agua, que es responsable de asegurar la calidad del agua, el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 porque promueve diversas actividades turísticas vinculadas con el mar, la Marina de Guerra del Perú, quien asegura la soberanía del mar territorial. También debemos incluir a las autoridades locales que tienen ciudades costeras. Cada una de estas tiene fines específicos, pero no coordinan sus actividades, por lo que resulta caótico sus acciones vinculadas con el mar. Entonces, el tema de la gobernanza marítima está implícito en las acciones del Estado peruano, pero enfocado en los recursos y en la soberanía, no en un océano que requiere ser gestionado con un enfoque holístico. Algunas acciones son del Estado: la regulación de la pesca de las principales especies, aún no de la mayoría; la creación en el presente año de la Reserva Nacional Dorsal de Nazca, siendo la primera área protegida netamente marina del país. También se han emitido otras normas menores, pero aún con impactos muy limitados. En conclusión,
se entiende la necesidad de una gobernanza del mar peruano, pero sus acciones son desarticuladas porque no existe una unidad que las integre. Estas acciones son fraccionadas, limitadas y utilitaristas. Las medidas de protección contra la pandemia del COVID-19 que sufrió el país lo llevó a su paralización, incluyendo sus políticas y acciones que iban por el camino de la adecuada gobernanza del mar peruano. Un año y medio después, se está saliendo ya de esta parálisis, pero las acciones del Estado están centradas en resolver sus problemas urgentes, vinculados a cubrir las necesidades básicas. Se espera que siga creciendo el interés en la gobernanza del océano para que se conviertan en políticas de Estado. Respecto a la cooperación coreana, el CONAT ha desarrollado proyectos enfocados en la comunidad pesquera artesanal y en el consumo humano directo de la anchoveta. Se viene realizando el estudio de la acuicultura en la selva peruana, así como un estudio de factibilidad para instalar un centro de entrenamiento acuícola en un distrito del Brain con la ayuda de la cooperación coreana. Gracias. Thank you very much for 네, 감사합니다. 네, 예기치 않게 스페인어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스페인어에서 한국어로만 통역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번호를 선택하셨으면 옆 세션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vernance. 네, 페루 같은 경우에는 통합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부처 간의 조율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세어업 그리고 영세어민들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Panelist is 네, 마지막으로 사전 녹화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구스타보 로드리게스 멕시코의 시날로 아자치 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Qué tal? Buenas tardes. Mi nombre es Gustavo Rodríguez. Soy profesor investigador de la Facultad de Ciencias del Mar de la Universidad Autónoma de Sinaloa en Mazatlán, México. Muchas gracias por la invitación. Y bueno, este es un pequeño resumen de la participación a nombre de la facultad. Dentro de los tres conceptos importantes a manejar, pues está todo esto del potencial que tiene México de sumarse a los esfuerzos internacionales, de apegarse a los lineamientos y criterios de la Revolución Azul. Nosotros tenemos 10,000 kilómetros de zonas de litorales costeros en México, con una gran biodiversidad y pues pesquerías industriales bastante importantes, sobre todo para camarón y muchas especies de peces. Una de ellas el atún de aleta amarilla. Todo esto pues dentro de lo posible ha permitido cierta colaboración con instancias internacionales, sobre todo europeas y de otros países del continente americano, más que nada por el hecho de el grado de comercialización de estos productos, pero también la relación de parte de esos recursos son compartidos, ya que tienen patrones migratorios y por lo tanto pues hay explotaciones en diferentes lugares y por lo tanto pues poner algunos criterios para tratar de ser un poco más sostenibles en su manejo. Como tal, pues gran parte de las políticas de uso y extracción de recursos en la zona costera, pues a nivel del uso de la zona litoral depende sobre todo de la Secretaría del Medio Ambiente y de la Secretaría de Marina, pero lo que se refiere al manejo propiamente hablando de recursos pesqueros únicamente cae en lo que es el Instituto Nacional de Pesca y Acuacultura, que hace la parte de investigación, son el grupo de personas especializadas que participan en colaboración con sobre todo universidades que trabajan en el área para establecer criterios de veda de muchas de las especies. Nosotros tenemos cartas acuícolas nacionales y pesqueras que nos dictan cuáles son las especies sujetas a explotación o a captura, para la cual se emiten permisos, pero todo esto pues recae, quien va a ser la instancia regulatoria
y de vigilancia, en este caso la Comisión Nacional de Acuacultura y Pesca, la CONAPESCA. Desafortunadamente ambas instancias han sufrido recientemente muchos recortes de presupuesto debido a los programas de austeridad republicana del gobierno federal que está en este momento en México, y se ha perdido mucho de esa vigilancia que se tenía de gran parte de los programas que ya se estaban implementando con anterioridad. El caso más reciente pues es la pérdida de la certificación para la exportación de camarón de mar hacia Estados Unidos debido a que se suspendió el uso de excluidores de tortugas en las redes de arrastre. Se acaba de hacer un esfuerzo muy importante en el cual participó la facultad desde el punto de vista de facilitar instalaciones para volver a capacitar a los pescadores en el uso de estos excluidores, pero esto es un caso aislado. Necesita ampliarse el alcance de estos programas e inclusive mejorar o implementar nuevas estrategias de pesca de especies de este tipo que sean más amigables con el medio ambiente y poder cumplir con estos conceptos de la Revolución Azul. De todo esto, pues definitivamente el hecho de poder ampliar esta red de colaboraciones y dentro de lo posible en el corto y mediano plazo, poder establecer un convenio de colaboración con el Instituto Marítimo de Corea, pues definitivamente abre una puerta a posibilidades muy interesantes, sobre todo de apoyar estas instancias de gobierno desde el punto de vista como universidades públicas que somos, precisamente para modificar y actualizar muchos de esos criterios de pesca de partes de estas especies, entre otros, además de también ser mucho más cuidadosos o implementar programas más efectivos en lo que se refiere al posible uso de cambio de suelo en estas zonas costeras, sobre todo pues dado que el turismo, aunado a otras actividades extractivas como es el petróleo y gas, pues están en amplia competencia con lo que se refiere a lo que es el cuidado del medio ambiente en estas zonas. Entonces, esperamos poder tener la oportunidad de colaborar con el KMI y de esta manera pues poder hacer llegar a nuestros colegas en México nuevos criterios para el manejo de estos recursos que compartimos en los océanos. Muchas gracias. Like the previous speaker, there were 네, 이전 연사와 마찬가지로 영어로는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한국어로만의 통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산드라 참사관님께서는 이해를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 영어로 요약을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요약을 하자면 국가어업위원회와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미국으로의 오징어 수출이 중단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선박에 거북이 제어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서 미국으로의 오징어 수출이 중단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협력을 하기를 바라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해서 해양 자원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협력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참석하고 계신 토론자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산드라 코헨 참사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좋은 기회 주신 데 대해서 주최 측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유의미한 세계해양포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는 간단하게나마 프랑스의 통합행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프랑스의 해양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5세기부터 프랑스는 해양국가였습니다. 그리고 17세기 프랑스 해군이 본격적인 해운
경로를 발굴을 하였고요. 이후로 계속해서 해양 강국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은 프랑스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실 작년에야 이제 해수부를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요. 1981년 그리고 88년도에 해수부의 전신이 있었습니다만 이후 폐쇄되었다가 작년에야 다시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영향을 보시면은 총 11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보시더라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그리고 모든 해양에 진출을 해 있죠. 이제 북극해를 제외하고는 태평양이라든가 인도양이라든가 대서양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바다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해양 연구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총 2,300만 명의 관광객이 저희의 항구를 지나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해양 협력에 있어서의 중요성 그리고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게 있어서 이제 해양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외교부, 또 군부도 있을 것입니다. 통상부도 있겠죠. 2019년 프랑스의 대통령께서는 아주 야심찬 로드맵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해양 강국으로서 프랑스를 탈바꿈시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수부를 발족시켰는데요. 이게 아주 강력한 야심에 대한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해수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주 다양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내비게이션이라든가 항해라든가 안전 교역, 그다음에 MSP, 저희 스페인 여사께서도 MSP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MSP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업에 대해서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림부에서도 이제 수산 자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중첩은 있습니다만 해수부에서도 수산 자원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한 생태 전환부에서 또 이러한 해양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중첩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수부에서는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해수부 장관님께서 최근에 말씀 주신 게 있는데요. 지하다 장관님께서는 사실상 모든 해양 국가에 우리가 담당관을 파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 우리가 국제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를 하고 또 다양한 정책적인 담론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이제 목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이제 블루 경제 발전과 앞서서도 이제 EU의 블루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블루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해양 강국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해양을 이용을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또한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보시면은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께서도 과거에는 국가 간의 경쟁의 장이었다라면은 이제는 또한 과거에는 이제 상품 또는 교역의 장이었다. 수출, 수입 그리고 통상의 장이었다라면은 오늘날에는 그 역할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자님께서도 질문 주신 내용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연대 협력을 함으로써 이 해양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산드라 코헨 참사관님께서 정무참사관이신 줄 알았는데요. 해양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의 설립 축하드립니다. 세 분 토론자분은 이제 한국에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한국어나 영어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성인 대사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영대 우리 좌장님 교수님 그리고 우리 저 송상근 우리 실장님 그리고 우리 저 KMA 관계자님 무엇보다도 오늘 그 25주년 통합 이 행사 자체가 매우 의미 있어서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4년 3개월 동안 이제 피지 대사를 하면은 것이 이제 피지뿐만이 아니라 그 14개 나라의 태평양 도서국과의 어떤 그런 협력 업무를 하면서 또 5개 나라를 추가적으로 겸임을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해수부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느껴왔던 것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보건대 해수부에서 이 남태평양 지역에서 해수부의 역할, 성과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제가 보건대 4가지로 요약이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25년 동안에 정말 최대 어업기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면은 말입니다. 그 현재 그 태평양이 우리나라 큰 배 기준으로 했을 때 봤을 때 태평양에 150척, 대서양에 47척, 인도양에 10척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많은 배가 태평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태평양의 전진 기지들 거기에 또 거기에 어획되는 그 참치 어종 자체가 아마 50% 이상이 이제 다 이렇게 그 남태평양 지역에서 오는 이제 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우리나라의 최대 그 원양업 전진 기지가 바로 남태평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이제 그 굉장히 그 선구안적으로 이미 10여 년 훨씬 이전에 남태평양의 그 마이크로네시아 축에다가 그 해양 기지를 건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플랑크톤이라든지 산호라든지 그다음에 흑진주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유용한 해양 연구를 전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고 또 특허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여러 나라와 그런 이런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가지고 그 좋은 실적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건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도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제 더메스틱한 문제 측면이 있겠지만은 통과하고 피지에다가 그 힘해져 그 광물 엄청 그 광물이 있는데 그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획득해 가지고 이미 그 10여 년 동안 계속 그 광물 탐사를 해와 있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했는데 지금 가장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좀 이런 텀이 좀 중단 텀이 있지만은 금년 말 또 내년 초에 피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다시 한번 드릴링 작업을 또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이것은 더메스틱한 측면보다는 좀 오버시스한 글로벌한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키리바시의 그 해수 온도차 발전 이제 그 오택 발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왜 키리바시냐?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밖에 없지만은 키리바시는 여름 사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그 해수 온도차를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어서 키리바시에다가 거기에 이제 해수 온도차 발전을 계속 추진을 좀 해오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그 키리바시에다가 물을 공급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물과 전기가 공급이 되면은 생선 가공 공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가공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고용 창출을 함으로써 그 섬나라 주민들의 어떤 그 생활 안정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아마 제가 보건대 가장 압축적으로 네 가지 성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의미 있는 것 제가 4년 3개월 동안 만났던 그 여러 가지 정상들, 대통령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전면적으로는 국가 간의 협상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실질적으로는 깊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기후변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짐에 따라 가지고 가장 태평양 도서국의 문제가 뭐냐?
담수 부족이다, 먹을 물 부족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에 기인한 수인성 질환도 발생하고 또 보건 부분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높은 이런 오텍 기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그 나라에 좀 그 발전도 시켜주고 물도 좀 공급해가지고 이런 그 환경 보전 문제라든지 기후 변화 문제에 좀 앞장서 달라 하는 문제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한 분이 아닙니다. 키리바시도 그러셨고 투발루도 그러셨고 그다음에 또 나우루도 그러셨고 여러 나라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해양수산부에 거는 기대가 아닌 화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만난 사람들이 저한테 끼는 건데 해양수산부에 거는 기대는 조금 더 글로벌 공헌을 앞으로 좀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ODA 문제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양자 대 양장으로 해가지고 원양어업 협력 차원에서 주는 ODA가 아니라 이제 소규모 도서국이 67개국이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에는 14개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시적인 차원의 ODA를 한번 단기적으로는 그런 걸 확대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수부가 그걸 총괄을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태평양 이런 지역에 당면 현안, 물 부족 문제, 전기 부족 문제, 해수면 상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하느냐. 해수부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해수 온도차 발전도 있지요. 또 윙십 기술도 있고요. 많은 그런 해양과학 기술, 그런 기술을 좀 활용해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좀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는 오텍 제공을 통해가지고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물 부족, 그다음에 전기 부족, 그다음에 식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이것이 근본적으로 윈윈입니다. 왜 윈윈이냐면은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물과 전기를 공급해 가지고 또 그 고용을 창출하지만은 한국으로서는 우리가 기후 배출권 문제가 있습니다. 배출 문제를 사와야 되는데 앞으로 사올 때가 딴 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한대로 이런 전기 발전을 해가지고 물 분해를 해서 수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배출권을 확보해가지고 기후변화를 확보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해양수산부가 앞장쳐 줘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로 꼭 제가 느꼈던 꼭 건의하고 실장님도 나오셔서 계시니까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은 해양과학 전진기술로 축에다가는 엄청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좋은 시설이 너무나 이렇게 변방에 뭐냐면 수도권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결과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공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의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한다면은 이런 제가 보건데 지방이 아니라 수도에 있는 거기다가 사무소를 좀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KMI 또 크리소 그다음에 키오스트 모두 좀 종합돼가지고 거기에 사무소를 두고 사무소에서 실험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 축기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세미나도 해가지고 그 귀중한 기술들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주변국들과 같이 쉐어할 수 있고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좀 더 글로벌적 공헌을 좀 해주사 하는 것이 제 마지막 말씀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인 대사님 오늘 평일 보면은 그 뜨거운 열정, 외교부의 대사님들이 저런 분이 드무시죠. 우리 해양수산부에 대해서 또 깊이 알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우리 김 대사님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양정철 박사께서는 우리 키오스트의 핵심 해양 법정책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양희철입니다. 먼저 제15회 세계해양포럼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더욱이 오늘 이 행사가 96년도 설립된 해양수산부 제25주년을 또 겸해서 치르는 만큼 초청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국가의 경험들을 저희들이 좀 소중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미국, 프랑스, EU 그리고 인도네시아 최근에는 이제 대만도 새롭게 해양위원회라고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통합행정의 모습으로 변화를 됐고요. 중국 역시 국가해양국이 조금
전환은 있었지만 여전히 국가해양국이 통합행정을 진행하는 걸로 현재 사항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아마 동북아권에서는 가면 갈수록 이 통합 해양 관련된 부분에서는 통합행정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양수산 관련된 이 통합행정 관련된 부분을 보면 과거 25년 동안 사실은 주기적으로 이 폐지 그리고 분산, 통합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거를 시계추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계추를 만들었을지라도 과연 진정한 의미의 해양수산 통합, 그러니까 이 통합행정이 이루어졌을 시기에 진정한 의미의 해양수산 통합행정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산이 됐을 때, 그리고 통합이 됐을 때, 폐지가 됐을 때 그걸 의사결정하는 단계에서 한 번도 이 주변 해역에 대한 상황, 그리고 국제 규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 혹은 정치권에서의 의사결정 등등이 중심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향후에도 이 통합행정이라는 부분을 논의를 할 때 우리가 강하게 좀 개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통합행정 25주년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박광서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 발표를 해주셔서 저도 상당히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거는 해양수산부가 통합되었고 통합행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이런 업적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놀랄 만한 성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 발표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해서 저도 이제 제도적 측면에서도 조금 접근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과거에는 연안 중심의 해양 관리에 제한적이었다면 지금은 광역 관리가 가능해졌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극지, 남극, 북극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심해저, 공해까지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것도 역시 이 해양수산 통합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해양력도 이 세계 10위권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해양수산부가 이 통합행정을 이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불형 재정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법률안도 제출할 수 있고,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양수산 관련된 모든 정책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운과 물류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뭐 항만건설이라든지 극지, 그리고 아까 이 김성인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국제적으로 심해저 광구를 세계 유종을 모두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러시아, 중국, 한국만이 갖고 있는 심해저 광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변 지역을 보시면 아마 국제적으로 가장 분쟁, 갈등 양상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에 우리 동해, 남해, 황해까지 전체 해역에서 유엔 해양법 회약이 규정하고 있는 잠정 약정, 일종의 이제 어업협정이라든가 이 서유가스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양 정책 분야에서는 아까 박광서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도 역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항만 개발 계획의 정비라든가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통상 협력의 강화 등등 역시 통합 행정이 이루어진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통합 행정에서 못 보여줬던 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이제 갯벌, 해상국립공원, 해양투기 등등을 둘러싼 영역에서는 여전히 타 부처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어떻게 중첩을 조금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발표 자리에서 나왔다시피 환경부,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등등과는 여전히 기능적 측면에서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그동안의 해양수산부가 이루어놓은 통합행정의 실질적 성과 등등은 분명히 저희 내부에서의 평가보다는 국외에서 보는 평가가 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수산부의 통합행정 모델을 많은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 있고, 특히 대만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을 하는 국가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통합행정에 대한 결실,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 통합 정책 관련돼서 우리가
과거 25년을 되돌아보면 좀 아쉬웠던 부분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또 냉철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면, 이제 송상근 실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저희가 해수부가 설립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언클로스 유엔 해양법약의 발효였습니다. 그리고 유엔 해양법약이 국내에도 발효가 됐기 때문에 광역 이 해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해양수산부를 탄생시킨 모태가 됐는데, 사실은 광역 해양관할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문제가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5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통합 양정철 소장님 두 분이 더 하셔야 되고 플로우 됐으니까 랩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법제로 가지게 된 거는 2018년도에 들어서 했습니다. 아까 다른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셨던 해양공간관리계획, 이것이 2019년도에 발효가 됐고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 일종의 관리 정책의 전환이 되어버린 거죠. 과거에는 해양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용과 개발 등의 모든 것들은 해양수산부가 전혀 역할을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의제조항으로 기타 부서가 결정을 하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가 지속됐었고, 이건 역시 우리 해양수산부가 크게 이루는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해양수산부를 여전히 통합행정이라는 그림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측에서 왔는데 좌장 멘트 클로즈 하라 그러네요. 죄송하지만 이걸로 일단 양희철 소장님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해양수산부 핵심 정책 과장이 아직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늘 주인공이신데 파이널로 우리 김용태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김용태입니다. 먼저 올해 처음 운영하는 해양정책 세션에 많은 국가에서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 발표된 각국의 다양한 해양수산 정책들을 통해서 많은 통찰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양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관리 등 통합해양수산행정의 정책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들이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다양하면서도 또 일견 보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들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 노아의 폴 스콜츠 부실장님께서 미국 해양 정책의 주요 어젠다가 기후 문제 대응이라고 하시면서 미국 내에서도 기후 변화에 미치는 해양의 영향을 그동안 간과해왔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똑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고요. 오늘 내일까지 개최되는 세계해양 포럼이나 이런 다양한 논의의 장에서 여러 정책과 각국의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들이 지속적으로 좀 논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특히 통합해양수산 행정을 이미 하고 있는 국가, 또 통합해양수산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국가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논의와 경험을 공유하는, 정책을 공유하는 이런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오늘을 계기로 그런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하신 말씀 아주 소중하게 받아들였고요. Still, the Dr. Sapri Baruhudin, the Deputy Minister of Indonesia, is waiting for his chance to make a comment. As the time is already running out, we are behind schedule. Would you make very quick comment or? Okay. 보좌관님께서 간단한 코멘트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도네시아의 해양 정책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해양 정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계 해양 포럼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국가들의 해양 정책 그리고 관련된 고민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도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는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카르타에서 해수부 장관님과 인도네시아의 또 해수부 사이에 MOU를 저희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인도네시아 해양 정책 발전을 위해서 양국이 협력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간단하게나마 이제 인도네시아 해양 정책의 가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스페인이라던가 페루라던가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MSP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었고 또 수산업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EEZ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이제 연안선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깁니다. 그런데 양식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밖에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였는데요. 이제 주요 수산업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 하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총 11개 담당 부문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뭐 참치라던가 또 산란장도 양육장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 그러한 연안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해양 수산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해양 생태 관리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부문별로 경제 발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이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2045년 해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루하누딘 박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 세션이 곧바로 이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가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장관님께서 장관 특별보좌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또 양국의 해수부가 함께 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잘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국의 해수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해수부가 또 토론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된 점 저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훌륭한 발표해 주신 모든 연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훌륭한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이 기대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